요즘에는 자녀들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면 오히려 멀어진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바라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가면 서로 편하고 좋다는 인식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하기가 어디 쉬울까요?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할 때 서운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실망만 커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디 자식을 남처럼 생각하는 것이 쉬운가요? 가끔은 먼저 자식들이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들의 안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자꾸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잡념도 없어지고 자식 생각할 틈이 없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인생을 살면 좋으련만 나이 들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고 자식들과의 통화를 유일한 하루의 낙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잘해주진 못했을지언정 늘 걱정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 앞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자칫 쉬운 부모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연락과 우는 소리를 한다면 이는 자식들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하루에 얼마나 연락을 하시나요?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다가 서운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기 자식에게 하루 3번씩 연락하는 80대 김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은 딸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얘, 왜 답이 없어? 뭐하니? 엄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죽겠다. 눈도 침침한 것이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이제 연락 그만해. 이제 오빠한테 연락하고 나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 말을 하고 딸이 전화를 끊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할머니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딸은 원래 할머니와 사이가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할머니가 사이가 틀어진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외출했을 때 할아버지는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산불 화재가 발생했고 할머니는 소방관을 통해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골에 집을 마련하고 평생 농사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그 하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자리를 비우지만 않았어도라며 이후 몇 년간을 죄책감에 눈물 흘리던 할머니. 이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말이죠. 할머니는 소유하고 있던 밭도 다 팔아버린 직후 혼자 살 수가 없어 자식들이 살고 있던 집 근처로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지만 할머니는 무료한 하루를 달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친해지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저 남편만 보고 지냈던 할머니였기에 혼자 있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고 국내에 있는 작은 아들과 딸이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원래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살 때는 집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이제 연락을 해야 하니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우리 전화번호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면 돼. 이때부터 딸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퇴근한 직후에도 심지어 잠든 새벽에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긴. 잠이 하도 안 와서 전화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바보입니다. 아들은 일하느라 힘들까봐 전화를 아주 가끔만 하고 딸에게만 수시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 딸도 사실 이런 차별을 어렸을 적부터 느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이때도 아팠던 이유가 오빠와 너무 차별을 당해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병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날은 나이가 어린 딸을 데리고 함께 병원에 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딸을 앞질러 갔습니다.
아픈 딸이 못 쫓아가고 뒤처지면 엄마는 무서운 표정으로 획 돌아보며 빨리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뺨을 연달아 2대 맞은 적도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고 딸이 아끼는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동생은 방에서 키득대며 한참 있다 나와서는 엄마에게 그만하라며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잘 알아들었을 거야.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지. 한 번 더 그래봐.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줄 테니까.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착했던 딸은 그런 차별보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 효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집안일이 있을 때면 무조건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고3일 때에도 집에서 놀고 먹는 오빠 대신 딸에게 양파 깔아 청소를 돌려놓아라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딸이 하루는 폭발해. 오빠 따라서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우리 집 종이야라고 대들었던 그 이후로 할머니는 3년 동안 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시험을 잘 볼 때면 내 존재가 큰 기쁨이야 하며 다독여주고, 딸이 뭔가 실수를 하면 내 능력이 그러니 이렇게 살지 하며 타박을 주는 할머니였습니다. 3년이 지나 딸이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그 이후로 다시 대화는 했지만, 몇 년 뒤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할머니는 넌 왜 자꾸 연락 안 해? 전화는 딸이 해야지라는 말을 자꾸 하셨습니다. 딸이 바쁘던 말든 딸의 상황은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왕절개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할머니는 병원에서 딸을 보고 첫마디가 우리 집안에 이게 웬일이냐? 아무도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 없는데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지 않은 것이 할머니는 영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재산도 오빠에게 지원이 있었습니다. 과외, 재수, 어학 그리고 결혼할 때 작은 아파트까지 재산의 대부분은 다 오빠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빠가 중간에 제사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 외에 일절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엄마가 아프실 때 일 끝나면 달려가 병원 수발 등을 거의 다 책임지고 반찬을 해가는 것도 딸의 몫이었습니다. 딸은 화가 나 오빠에게 전화해 엄마 좀 챙겨.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할 거야 라고 말하니 내가 뭔데 엄마한테 다 이를 줄 알아 하면서 호통치는 오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또 오빠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럴 때만 엄마를 찾고 평소에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아들 말고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다가 며느리가 오빠에게 일러 바쳐 더욱 아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심한 잔소리도 아니었고 며느라이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좀 알아라 했을 뿐인데 그걸 왜곡해 아들에게 전달했는지 아들이 무슨 말을 듣고 잔뜩 성이 나서 엄마는 왜 잔소리해?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마 하며 화를 냈습니다. 물론 아들이 며칠로 사과하기 했지만 고작 그 몇 마디 했다고 자신에게 그런 말까지 하는 아들에게 할머니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반찬 해주고 자기들 여행 가면 손주 돌봐주고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했지만 잘해준 건 아들에게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잔소리 한 번 했다고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일러바친 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하지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음식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명절 기간 동안 여행 간다고 해도 서운한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던 할머니였습니다. 물론 그 서운함은 딸에게만 토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후로 아들에게는 쩔쩔매며 딸에게만 연락하고 뭐 해달라 반찬 다 떨어졌다 병원 데려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돈 필요하다. 임플란트 해야 되니 돈 좀 보내달라. 아들에게 뭐 좀 갖다 줘야 하지 않겠냐며 뭐라도 뜯어가려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전화하니 돈 없어요라고 하면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이자 줄게. 엄마가 힘들면 돈 주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 힘들 때는 아무 말 없다가도 오빠들 사정 어려워지면 딸에게 돈을 꿔달라고 연락 오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냥 걷다가도 딸이 쳐다보면 앓는 소리 내며 허리를 더 굽히고 보폭을 줄입니다. 딸만 보면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오빠 온다면 벌떡 일어나 부처 밥상을 차려줍니다. 집안의 큰 결정을 할 때 단 한 번도 딸의 생각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 오빠가 맡던 제사도 2년 정도 하더니
며느리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제사도 안 하겠다며 딸 보고 제사를 챙기라는 엄마를 보며 점점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돈 아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딸은 지갑으로 보고 심지어 가족 외식을 할 때도 딸 빨리 와라 계산해야지 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아니면 매번 볼멘 소리로 하소연 또 하소연 하는 것이 지겹도록 반복되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도 싫은 것은 억지로 안 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이제는 아무리 착한 딸이라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도 아주 가끔만 받았더니 기분 나쁜 티를 확 내는 할머니.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할머니와 오빠가 몰래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빠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딸을 나가게 하려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던 중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아직 숨겨둔 부동산이 하나 있다. 팔아서 너 줄까? 누굴 줄까 고민하다가 그냥 너네 주마. 대신 내 동생은 몰라야 한다. 절대 몰라야 한다. 이 부동산은 사실 할머니가 딸에게는 내가 나한테 잘하면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며 딸에게 무조건 줄 것처럼 약속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딸에게 줄 생각은 없었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 중 한 명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잘해줬던 것은 아니지만 딸 앞에서는 자기한테 줄 것처럼 해놓고 아들에게 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딸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어렸을 적 자신과 오빠를 차별한 것에 미안함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후로 딸은 할머니와 오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울면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거 나 주겠다며. 근데 나 몰래 오빠한테 주겠다고. 엄마가 그러고도 내 엄마야. 나는 배다른 자식이야 하는 딸이 못마땅해.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하며 더 큰 소리를 치는 할머니였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이 지나도 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엄마가 매번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즐거울 때는 다른 곳에서 놀다가 힘 빠졌을 때는 봐달라고 하는 어머니를 그동안 돌봐준 것은 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마 탓이 아니라며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는 참으로 효심 깊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버려진 것일지도 모르죠. 그 뒤로 엄마는 딸에게 사과했지만 딸은 엄마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딸에게 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은 얼마 후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제 나는 남편이랑 내 자식들 챙길 거라며 엄마는 오빠랑 잘 살라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그 뒤로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내심 서운했습니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하겠지 하며 기대해봤지만 할머니는 끝내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작은 아들에게 물려준 후 아들과 할머니는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들과 합가한 지 2년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안 내쫓으리 만무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늙은 노인네 모실 거야? 나 이제 이 집도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무슨 이 집 가정부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곧 나이도 찰 테니까 몇 년 뒤에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고 말하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당장 내일도 못 버티겠는데. 몇 년이야 뭐. 방법 없어. 그 말을 듣고 큰 배신감을 느낀 할머니는 당장 아들 방으로 들어가 자기가 준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뻔뻔하게 오해라며 며느리 달래느라 그냥 맞춰준 말이었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할머니를 대한 아들의 태도를 돌이켜봤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줄 때 효도각서를 썼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리 부동산 증여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아놓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 건 준 거지. 어차피 소송해봤자 엄마는 지게 되어 있어. 절대 다시 못 가져간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할머니는 그 순간 눈이 팽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와중에도
모든 잘못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빠. 그때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손주에게 달려갔지만 아들은 그런 할머니를 내팽개쳤습니다.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팔을 3개 접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손주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아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다시 할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가족 다 망치려고 하세요?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남은 짐을 챙겨 아픈 팔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 할머니. 이제서야 딸에게 울며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음성뿐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평생 나를 위해 준 건 내 딸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그런 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할머니는 생애 막바지가 다 돼서야 딸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려고 해도 보고 싶어도 딸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일찍 딸의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남은 여생을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딸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할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줬더라면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가정은 이제는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내가 딸을 안아줬더라면, 한 번이라도 딸을 대변해 큰 소리를 쳐줬더라면 후회를 하며 조용히 골목 깊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우리는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내 행동을 돌아보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자식도 너무 자주 보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노년분들을 위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인생지혜 5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 되려다 쉬운 부모가 되지 마세요. 이젠 자식이 밥 먹자 해도 제가 의사 표현 정확히 하고 거절합니다. 요즘 자식들을 만나면 불편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남보다도 못한 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은퇴하면 누구랑 살 때 더 행복할까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결과는 다음에 있습니다. 자식과 살았던 노년의 행복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식이든 부모든 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은퇴 부부끼리 살 때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은 못했지만 부모 자식 관계 때문에 속으로만 힘들어하고 누구한테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뭘 얻으려고 자식 낳아 힘들게 키웠을까?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중년 노년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인생지혜 5가지를 듣고 실천해 보세요.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남이라 생각하자. 자식들은 부모 걱정을 절대 안 합니다. 자기네들 사는 게 더 바빠서 연락조차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요즘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예전부터 이런 속담이 전해왔습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면 실망이 클 뿐입니다. 지들만 잘 살면 그게 잘하는 것이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편안해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하면서 유난히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만 괴로워집니다. 남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자식이 남 같으니 슬픕니다. 하지만 품 안의 자식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못 되길 바라겠습니까? 성인이 돼서 부모한테 부담 안 주는 자식이 효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재산도 아껴서 자식 줄 생각을 접어두셔야 합니다.
나눠줄 재산이 많은 부모들은 훗날 자식들 간의 원수가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형제끼리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자식들도 힘들어요. 험한 세상 살아남으려 경쟁 속에 사는 젊은이를 이해해야죠. 인생을 더 오래 산 우리가 이해하고 자식한테 정성을 다했던 것은 부모의 도리를 했던 것뿐이니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건강한 노후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라 정을 뗄 수는 없지만 서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옛날 부모 묘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주던 자식들. 지금은 전설 속의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남은 여생 즐기십시오. 두 번째, 기념 사진을 남겨놓자. 자녀를 독립시키는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감과 공허함, 절망감입니다.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밥맛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가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뭐지? 허무함과 막막함의 눈물입니다. 특히나 빈둥지 증후군은 중년 여성의 경우 완경기와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우울증, 완경기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육아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의 에너지와 열정, 경제적인 부분을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그 투자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랑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집착이나 강박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빈둥지 증후군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 기회만 된다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강박증 환자와 비슷해집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24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몰입하죠. 그 시간을 거쳐 아이가 학교에 가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20에서 25년 정도 지속되었고 긴 시간 동안 품에 끌어안고 있었기에 아이가 독립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빈 공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늘하고 심장까지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빈둥지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3가지 세레머니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빈둥지 기념 촬영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들의 독립 시점마다 반드시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아이가 취업했을 때, 독립했을 때, 결혼했을 때마다 가족 사진을 하나씩 찍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가족만의 세레머니입니다. 아이가 독립할 때 같이 찍는 사진은 아이에게는 떠난다는 걸, 부모에게는 보낼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떠나는 자녀에게 선물할 앨범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도 사진 정리를 하면서 과거를 되새겨보세요.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생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순적이고 갈등적이지 않고 의미 있게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지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두 연결되어 이 과거가 나쁘지 않았어라고 하는 통합성의 개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정리를 통해 기쁨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영화 버킷 리스트에서는 2명의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버킷 리스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지 않나요? 여행도 마음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는 못 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독립은 건강한 분리의 과정입니다. 빈 둥지를 슬기롭게 만드는 3가지 세리머니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무엇을 제일 후회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로 이런 걸 손에 꼽습니다. 소소한 것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바깥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애랑 못 놀아준 것, 휴가 안 간 것, 사진 혹은 영상을 안 찍어 놓은 것, 책 자주 안 읽어준 것,
성장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 주지 못한 것, 운동에 못 갔던 것,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이것만 보면 부모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부족한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요? 물었더니 상당수가 듣고 싶은 말보다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장 과정에 어떤 얘기가 듣고 싶었니?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을 원했던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일 때는 대개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됐다는 건 이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성장기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성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같은 말을 원했습니다. 더불어 자랑스럽다는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46세인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둘 다 80대였는데 두 분 다 말이 없고 엄격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장남이었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한 번도 회초리질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거의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말도 거칠게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필요 이상의 체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후 46세가 된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집에 자랑스러운 장남이다.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자리에서 40분을 우시더군요. 옆에는 그의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이 우는 걸 오늘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 칭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이는 고맙다는 말과 자랑스럽다는 말을 합쳐놓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라는 건 선언이지요. 잘 커줘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장 동네 카페를 가자. 나를 조절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총 7가지입니다. 나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1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마음속 이야기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할 때마다 괜찮다 공감해주고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 나를 도와주고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좋은 멘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언과 해결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백앤릿을 적시며 울 만큼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걸어서 15분 떨어진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습니다. 속상할 때마다 그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됩니다. 이렇듯 세 번째 방법은 위로 장소를 찾는 것이고 네 번째 방법은 위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 근육은 이렇게 단련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위로 노래를 찾자. 위로 노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는 노래도 좋지만 나를 살려주는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꿀벌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하나쯤은 있는 것.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문제나 감정을 털어버리는 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들어도 당당히 도움을 청하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걸 짊어지는 것보다 거절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문턱을 넘는 경험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걸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겠지요. 거절당해도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애들 앞에서 보란 듯이 누군가에게 묻고 요청하면서 자식들도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갖도록 모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평소에 감사 습관 갖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꼭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오늘 이게 정말 감사하다. 넌 어때? 어린아이들이건 다 큰 자식들이건 가진 것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미성숙한 이들이 없는 것을 불평하고 성숙한 이들이 가진 것을 살필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숙도 학습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부모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어른으로, 부모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나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를 돌봐주자. 여러 감정 중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감정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억압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를수록 오히려 더 튀어 올라옵니다. 어차피 자꾸만 올라온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인정해 봅시다. 감정도 내 것이니까요. 공허감이나 우울감, 흔히 말하는 부정적 정서가 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슬픔, 우울, 안타까움, 쓰라림, 상처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없애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이니 제거하고 없애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없애고 싶어서 없앨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니 없을 수 없다면 관리하면서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와 시아버님 모두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 전문가인 세브란스 전문의 안철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는 친구야. 잘 관리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부정적 감정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소망이자 기대가 있지요. 사실 그게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슬픔과 공허함이 오면 안 되나요? 이 감정들이 가까우면서도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완벽을 위한 무의식적 강박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 정서들을 방치했습니다. 마치 같이 사는 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공허감 역시 그냥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 공허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어. 이 감정이 때론 나를 막 미치게 만들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사람들이 나를 겁쟁이로 보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알아두세요. 내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내가 나를 위한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용기를 내는 분들만 이 치료를 기꺼이 받아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오는 공허감과 약간의 우울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나의 어리석음, 가끔씩 나만 알고 있는 멍청함, 이런 걸 먼저 인정해 보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과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돌봄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년이야말로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청춘과 피땀 눈물, 골수까지 바쳐 아이를 키웠고 이 사회에 헌신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정작 빠져 있는 건 바로 나였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내가 빠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우선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남을 제치고 나만 돌본다면 이기적이겠지만
나를 돌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환대해야 비로소 타인도 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돌봄의 우선순위에 나 자신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든 일은 남에게 도움을 청할 것. 무작정 남의 고통까지 무시하면서 일을 떠넘기자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년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무게가 무거워지지 덜해지는 않습니다. 그 무게를 좀 나누어 보세요. 나눌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서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맛있는 것만 먹어도 죽을 때까지 다 먹지도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만끽하고자 애쓰기로 합시다. 그리고 힘들다면 도움 청합시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정을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동안 방치했던 정서들을 인정하고 그래 이건 내 감정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류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는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까지 많이 자라야 3cm인데 5년째부터 하루에 30cm씩 큽니다. 나라는 싹을 키워보는 경험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처음엔 3cm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30cm씩의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중년의 공허한 벌판을 채워주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공허하다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제 나를 돌아보기로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게 변하는 것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해진 것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때는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이 달라져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오는 감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가족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도 개인의 공간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를 그리고 우리를 키워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여생은 자식은 일단 뒤로 하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음이란 인생의 한때가 아니며 장미색의 볼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무릎도 아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다. 그것은 의욕 넘치는 기질, 풍부한 상상력, 활기찬 감정, 안락함보다 모험의 욕구로 허약을 이겨내는 용기다. 나이만으로 오래 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로지 이상을 저버렸을 때 사람은 늙는다. 흘러가는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의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잡힌다. 근심, 걱정, 의심, 불신, 절망 등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여 성장의 정력을 먼지로 만들어버린다. 16이거나 70이거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적에 대한 동경, 하늘의 별들에 대한 호기심, 할 일에 대한 용감한 도전, 닥쳐올 일들에 굴복하지 않는 천진난만한 욕망, 그리고 인생에 대한 기쁨이 있다. 당신은 품고 있는 신념만큼 젊고 갖고 있는 회의심만큼 늙었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었다. 당신의 소망만큼 젊고 절망감만큼 늙었다. 만일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당신의 마음이 절망의 눈덩이로 덮이거나 냉소의 얼음에 쌓여 있다면 당신은 20대라 해도 참으로 늙은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이 이 땅의 사람들이나 조물주로부터 아름다움, 용기, 위엄 그리고 정력을 부여받고 있는 한 80이라 해도 젊게 죽는다는 희망이 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